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탄핵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여당이 엄호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탄핵 정국을 짚어보고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은요. 최경영 기자, 김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영 선배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본 것처럼 반가운 얼굴인데 요즘 보니까 오후 4시, 5시 시간대에 뉴스공장이 특보 체제를 운영하면서 저희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경영 TV도 아주 굉장히 좀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네. 제가 공정위 한번 제소를 해볼까? 경제 전문 기자의 해법. 예. 여기 가게 옆에다가 백화점 세우면 어떡하나. 아니, 저희는 샌드위치 신세계 앞에 네. 매불쇼가 방송을 하는데 그렇죠. 출연자가 같은 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먼저 출연하시고 네. 저희 방송에 후차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늦게 보내줍니다. 심지어.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예, 똑같이 당했습니다. 빵집도 말이죠. 100m, 200m 출점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방송은 이건 시간이거든요. 시간대별로 출점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편성으로 다 이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독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별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에 열려야 됩니다. 지금 김은지 기자님. 네, 지금 네. 뭐 어떻게 같이 성명이라도 낼까요? 아니 정말로 요즘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음. 이후에 지금 20일 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상 시국이었고 그 시국인 만큼 뭐 주말도 가리지 않고 저희 방송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최경영 선배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주말에도 방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주말에는 방송 안 합니다. 또 철저하시네요. 네, 주말에는 방송 안 하고요. 목요일도 방송을 안 합니다. 오.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인풋이 없는데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사실 저는 주 6일 근무를 하거든요. 이 일은 목요일하고 일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하루 딱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요일, 일요일은 집중적으로 인풋의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주 준비할 것, 그 다음에 전국에 관한 어떤 제 나름대로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보는 거하고 기사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써서 정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다른 문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재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취재를 할 때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1인 미디어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친한 국회의원들한테만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전화를 하고 싶으면 뭐 여야든 보좌관들한테만 합니다. 일부러? 사무실에만 일부러 해요. 제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실에만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내놓을 만한 논평만 듣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가면 제가 어느 쪽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네. 케이스도 있어요. 최상병 케이스랄지 뭐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직접 취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취재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최경영 TV에서 좀 특종 비슷한 것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거기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군인들과 군인 출신들과 변호사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뺄 수 있을 만큼 빼야죠. 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접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김은지 정치권으로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이번에 비상계엄 전국에서 방송을 네네. 토요일마다 이제 탄핵 관련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비상계엄 당일날도 놀란 게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발빠르게 모아가지고 혼자만 독식하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뭐 모두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실시간으로 그 기자회견을 봤었고요. 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아마 빨리 전화를 해서 네. 좀 빨리 섭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뭔가 정신이 없었고 뭐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조화가 좋아가지고 또 네. 그렇게 이야기를 조화가 좋을 뿐만 아니고 모신 분들 몇 명이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뭐 김준일 평론가, 예, 그리고 김종대 의원도 네. 오셨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요. 아주 했었습니다. 알차게 방송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뭔가 좀 일사천리로 좀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의 대응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공세에 가로막혀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최경영 선배. 예.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답답하고 저도 굉장히 분노했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시간은 오히려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거는 야, 이 일이 빨리 해결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씨가 다시 돌아와서 국정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특히 권성동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가령 9명을 3명을 더해서 9명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6명이잖아요. 그렇죠. 6명인데 6명에서 5대 1만 돼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각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 자, 5대 1로 최악의 경우에 또는 중간에 뭐 사람이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질병 걸린다거나 이거 다 빼고요. 5대 1로 기각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5명이 인용을 하고 1명이 기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5대 1로 완벽한 다수가 인용을 그렇죠. 했는데 네. 한 명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라. 같이 당신들 집에 침입한 강도 비유하자면 네. 강도랑 같이 살아라. 2년을 더. 이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거를 헌법재판관들도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만 걸릴 뿐 9명이 가장 안전하게 탄핵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탄핵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끌지라고 했을 때 이슈가 3가지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성동격소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동쪽을 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끌고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거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일 텐데 김건희 특검과 연계된 거는 친윤이나 윤핵관 쪽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 그래도 양보를 했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어떤 여론전으로 가져가기 위한 네.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 버팀수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 하나의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분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뭔가가 아주 진하게 있지 않는가? 공개되지 않은 수면 아래. 그거는 네. 제가 이제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거의 막판에 이런 폭로까지 자신의 절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폭로를 했잖아요. 아니 김건희 씨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부인은 그 사모님은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친하다며요. 그리고 무속과 그림으로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며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또는 검찰총장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본인의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어떤 뭐가 있나?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친윤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막아야지. 그럼 내란 특검은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탄핵은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도 터져나올 수많은 어떤 돌발적인 악재들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이 있지 내란 특검이나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우리가 직접 그렇죠. 목격을 라이브로, 했잖아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아니, 미친 거 아닌가?
2024년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쇼킹할 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예? 거기에서 무슨 사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정황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쇼킹할 건 없는데 쇼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아닌가.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통분모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친윤들 사이에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버티는 주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의 장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조사에는 응할 줄 알았는데 변호인 선임계도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적어도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제약이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했었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은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지금의 상황에 대처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는 모두 대응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안 갈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는 시간 끌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건, 4차건, 5차건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선이나 혹은 호의 혹은 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어떤 자격과 역할 혹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자존감 이런 거 전혀 기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게다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얼굴을 두껍게 할 각오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국민적 여망과 요구가 있어도 우리는 철판 깔겠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랬다며요. 그 권성동 씨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에 듣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내란 특검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23번째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꿈에 벅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이분이 이제 그 송파구 쪽에 사시잖아요. 원래 네. 집이 이제 그쪽에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나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곧 나온다는 이야기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탄핵이 인용될 거를 예상을 하고 서울로 이사갈 차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과 이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함으로 해서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나도 대통령 나오고 싶어 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씨는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 쪽으로 여전히 전화를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열심히 전화를 뭐 갖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뭘 위해서?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이준석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미 했죠. 선언했죠. 근데 개혁신당으로 나온다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나온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왜냐면 바로 그 전에 허은하 대표와 또 싸웠거든. 그러면 개혁신당에 자강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저거 잡아먹으려고 국민의힘 잡아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 초기가 저렇게 지금 허허벌판인데 우리 들어가서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요.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주요 주자들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만 놓고 보자고요. 국민의힘에 현재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윤과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말, 내란 특검 지지하고 내란 특검 해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깃발 들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 3년이나 남긴 했지만 혹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야당이든 다시 정권 재창출이 돼서 여당이든 간에 하여간 여하튼 간에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윤석열 씨가 다시 집권을 해서
거기에 그 자리를 앉아서 2년 동안 윤석열 씨 밑에서 다시 일한다 그러면서 보수당을 재건해 본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이 힘들고 아무리 겉으로는 뭐 권성동 그 의원이 국민들한테 한 밉상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은 굉장히 조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이해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갈라지는 그 순간에 헌재 재판관 임명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1월 이후에는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1월 이후에 전국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 전에 한 93일, 91일 걸리고 63일 걸리고 뭐 석 달, 2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2달 언론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가 27일부터 시작 우리는 한다라고 선언을 시작하죠. 예, 네.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우리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테니까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변론할 때면 해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에 관해서는 권위자들이야. 권한쟁의 심판 국민의힘이 들어와 그래 받아줄게. 빨리 심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한다면 2달, 석 달이 아니고 그 기간이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계속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단축될 수 있다. 오히려 단축될 수 있다. 그 2달이 오히려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소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니요, 저는 예. 제가 소수 의견이에요. 예, 제가 소수 의견. 지금 다수 의견으로서 다수 의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워낙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정말 예. 나쁜 상황 더 바닥을 좀 뭐라고 할까 가정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악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헌법재판관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은 뭐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헌재 절차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중하는 그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도 이야기했다. 사전에 보고한 걸 내가 김용현 장관한테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더해진다면 내란 상황에 있어서도 한덕수 총리는 단순히 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혐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더욱더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존재감이 이 전국에서 아주 헌정 중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엄중하게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꾸려져 있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란 수괴는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군 피의자들을 구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괴 빼고 나머지들은 다 빵에 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수사가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영 선배는. 저는 검찰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뭐 김경호 변호사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강력하게 쓰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강력하게 쓰셨던데, 이제 저는 뭐 법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전문가분들의 우려를 대신 전해드리면, 그런 전문가분들은 기소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기소 내용도 엉터리로 할 가능성,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위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와버릴 나중에 가능성은 무죄될 수 있다. 예, 네.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던데, 저는 그 우려가 좀 과대하다고는 생각하나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좀 기소를 벙벙하게 한다라고 하죠. 벙벙하게. 뭔지 알아요. 예. 네. 기소를 좀 벙벙하게 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래도 검찰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해왔잖아요.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충성을 해왔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엉터리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검찰이 모든 거를 다 해버리려고 하는 저 의도는 결국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겠다는 의도잖아요.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에 막히지 않고 검찰이 정보를 다 독식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캐비넷 속에 놓고 요새는 D넷인가요? D넷에 넣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기소할 때는 어떤 특정한 죄목만 넣겠다. 그리고 나머지 연관된 것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인들이나 또는 민주당이 혹시 연루돼 있다면 뭐 권진 법사 같은 경우도 2018년 지방선거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은 정보에 대한 강력한 독점권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라는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놔두고 볼 수는 없다. 역시 특검으로 가서 네. 공정하게 기소를 하고 적법하게 기소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필요성이 예. 얘기는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대변인이 최근에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체포까지 많이 남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많은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는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수처의 어떤 수사 역량이 부족한다라는 지적들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수사는 기세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뭔가 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수처가 시작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엄중한 수사인데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신원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너무 수사 의지가 있고 잘해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결국 수사는 검찰이네. 검찰이 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전파가 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기소 분리 논의가 다시금 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검찰의 힘 빼는 차원으로도 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수사가 좀 약간 지체되는 모습을 띈다거나 그런 수사권을 두고 조정의 국면이 접어든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반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버젓이 기자를 불러놓고 내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강조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 게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계엄과 내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저들이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씨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했고 그 국민들을 깔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 국민들은 또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뭐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굉장히 좀 바보 같구나. 오히려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멍청하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정당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정당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루려고 했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는 민정당이 아니고 신한국당이야. 우리의 원조 대통령은 전두환이 아니고 네. 김영삼이야. 네. 그 이야기를 제가 KBS에 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했거든요. 당신들은 사석에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사석에서 민정당이 원조예요? 그럼 아니 민정당은 절대 아니지. 우리는 민정당이 아니고 신한국당이고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권이 우리의 시조야. 거기에 시조세야. 네. 라고 했어요. 근데 계엄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하나회를 척결했죠. 하나회를 척결하고 네. 금융실민제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물론 IMF 환란 위기를 초래하긴 했습니다만
공과를 따져놓고 보면 공도 굉장히 많은 대통령 맞습니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동조자들일지 이런 분들 착각하지 마시는 게 내란 동조자죠. 윤석열 계속 옹호하고 있죠. 전국 불안정을 계속 가중화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씨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에서 뭐 200개가 화환이 쫙 있다고 하잖아요. 그 200개의 화환 중에 64, 22기 구국동지회 뭐 이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구국동지회 64, 22기. 64, 22기면 몇 세냐면 83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죠. 한참 후배죠. 그렇죠. 예. 83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이. 영남 정당의 83세 정당의 64, 22기 구국 동지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민정당 되는 겁니다. 민정당 되는 거예요. 전두환당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전두광이 되고 국민의힘은 전두환당 되면 3, 4개월 후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이미지에서. 왜 시간을 끌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씨랄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맞아요. 오세훈, 홍준표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다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다? 곧 벗어나야 되는 정국이 돌아온다. 그리고 저 정치 구단들은 벗어나야 되는 정국이 왔구나. 그렇다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끊어버리지? 근데 다리는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할수록 너희들 민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엄 불안당이네, 내란 동조당이네, 계속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국민들의 인식은. 그럼 불리한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권성동 씨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성동 씨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경영 선생 네. 말처럼 이미 일부 여권의 대선 후보들도 다른 배를 타려고 옮겨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언론 보도 같은 게 보게 되면 비판적으로 성찰을 좀 해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양비양시가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근데 특히 요즘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도통 무슨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내세우는 어떤 논리들을 보면 이게 마치 지금 있는 계엄 사태와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 국내적인 불안 요소들이 그 야당에서 이렇게 끌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뉘앙스인 것이죠. 그리고는 특히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정쟁인 것처럼 진보 보수의 싸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기준을 세우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다못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조차도 헌법재판관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하라고 맞아요. 문서를 쓰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조선일보만 여야 그리고 법조계가 좀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예 팩트가 틀린 게요. 11월 29일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죠. 3명의 헌법재판관을 올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억지에서 무슨 진보 보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진영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보이고 심지어는 한덕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 보수 언론이 나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행으로서 무슨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특히 외교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좋은 거죠. 실제로도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친윤과 그러니까 권성동 씨나 이 친윤그룹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뭔가 오고 가고 있는 미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아까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전혀 생각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친윤 그룹 사이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계속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은 같은 배를 탔었던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 내부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밖에 있지만 이준석 그리고 한덕수 플러스 친윤이 네. 한 5그룹 정도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한덕수 씨가 거기에 약간 좀 솔깃했었던 기간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꼭 이럴 때가 되면 고국 내각이라는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랄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는 빼놓고는 보수신문 중에서 조선중앙이 이른바 밀고 있는 거국 내각이랄지 내각제랄지 개헌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룹들이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폭로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롯데 소공동 호텔 커피숍에서 롯데 소공동 호텔 그 커피숍은 의원들이 이제 자주 가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 천공도 나타난 바가 예.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어떤 분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 알고 국민의힘도 잘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네, 기업인이라고 했죠. 예. 네. 제안을 받았다. 고국노학에 총리를 하라. 이거는 사실 계속 그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구파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70세는 애예요. 예.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 출신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임인데 이제 조선일보 애독자이신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내각제 옹호론자들이고 그분들이랑 이제 줄을 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당장 불리하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러면 살 길은 고국 내각하고 내각제인데 그거를 띄울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이렇게 오퍼를 했다라는 거는 그게 윤석열이나 김건희 부부에게도 그런 어떤 옵션 같은 게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설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미 말이 된 거다. 네. 결심을 한다면 거국 내각으로 돌릴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본인들끼리 80세 전후 되시는 분들끼리 막 열심히 조선일보 보면서 조선일보는 뒤에서 이렇게 막 또 조선일보에서 또 유명한 주필부는 80세가 넘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생각을 국민 일반의 생각인 것처럼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의 미디어 지형은 그 정도로 녹록하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네. 완전히 네. 재편돼 있죠. 네. 네. 그 정도로 녹록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20, 30년 동안의 전략은 이미 다 노출됐다. 네. 이미 드러났다. 예. 원숭이 똥구멍은 사과는 빨개 뭐 이렇게 쭉 빨간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싹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구나.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의 그런 뒷받침과 예. 고령 인사들의 그런 지원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대행도 적지 않은 나이죠. 70대 예. 중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이인데 이분이 그 보수 언론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아서인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가관인 게 이분이 전 놀랐어요. 공무원 뭐 오래 하신 분인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권영세, 이재명, 우원식 리더십 좀 보여달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 전념하라는 한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1차로 겪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아니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정치 운운하면서 정치인들한테 니들끼리 합의해와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정영 선배? 아니 이미 합의했다니까요. 11월 28일에.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합의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망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령 이 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권성동 씨나 권영세 의원이 주장하는 말 그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하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하지 않기로 한다. 검찰에 맡기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칩시다. 가장 국민의힘이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합의가 아니고 야합이라고 해요. 이때부터는. 그렇죠. 야합이라고 부르겠죠. 네. 이재명 그러면 당장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보수신문이 역으로 이렇게 쓰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감춰버리기 위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합의를 했겠네라고 가령 조그마한 안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쫙 퍼뜨리겠죠.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는 여야 합의 극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되치기를 하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이 종국에서 합의를 하지 이거는 사실상 야합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완전 분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사실상 해지시켰던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안 찍죠. 민주당 찍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야합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야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주장하는 이거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야. 이거 야합하라는 이야기거든. 어떤 정치인이 이 상황에서 대의 명분이 아주 뚜렷한데 이 사람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법대로 이 사람은 내란 특검 물어야 돼.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잘못한 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특검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돼.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건 어떻건 간에 그건 사법부 판단이잖아. 정치인들이 왜 거기에 관해서 왈가왈부를 합니까? 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후보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런 죄를 지었으면 네.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나는 그거 안 찍어주고 싶어. 나는 저게 내란죄보다 더 중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민 주권자의 판단이에요. 왜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 주권자의 판단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재명이 안 나와야 우리는 심판관, 탄핵재판관 임명도 할 거고 다른 특검도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하는 거는 네.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고 국민 주권자도 무시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되고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 여야 합의해갖고 가지고 오면 전국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난리가 날걸요. 아마 광화문 여의도에서 데모를 한 300일 할 겁니다. 아니 저도 최경영 선배랑 네. 비슷한 생각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뭐 없던 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재판 받으면서 계속 있던 건데 그 사실 내란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다고 할 때도 임기 내에 선고 낼지 말지도 관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란이 오니까 조기 대선을 획책하기 위해서 혹시 자기 선고가 빨라질까봐 대법원 선고까지 갑자기 2년 6개월까지 전망도 없던 선고 일정이 그렇게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사항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 혹은 좌파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제는 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미디어 한강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얼마나 앞뒷말이 맞지 않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같이 이제 침소봉대해가지고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말씀처럼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 일어날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네. 이 스케줄을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면서 또 이럴 때는 갖다 붙이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외환은 우리 헌법 정치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재임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불소추권이 있죠. 내란과 외환은 그걸 뛰어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사 범죄와 내란과 외환, 심지어 지금 외환 혐의까지도 대통령한테 추가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같은 범위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헌정 파괴의 동조범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네. 좀 이 정도로까지 좀 세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기성 언론의 틀을 깨고 결국은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가 필요했는데 뭔가 지금 최경영 선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 유튜브 저널리즘에 새로 출몰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뢰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씨나 그 석동의 변호사 그다음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말을 얼마나 믿을까? 그리고 가령 뭐 예를 들어봅시다. MBC의 말을 더 믿을까요? 아니면은 권성동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더 믿을까요? 그건 너무 자명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네. 지금의 언론 지형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상황이나 내란 상황에서 그거를 막아버리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걸 막아버리고 언론인도 당할 염려가 있었었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그걸 통제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날 밤에 모처로부터 일단은 피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최경영 번이나. 선배도요. 예. 두 번이나. 근데 그 친구는 뭐 우리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에 속하는 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전국 아무리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포고령을 봤어도 저는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보고 있었고 도망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잖아요. 아니, 노상원의 수첩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수거라는 단어도 나오고 사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성윤 씨라는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성윤 씨라는 이름은 사적인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었고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사적으로 보복한 거잖아요. 네.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계엄하고 내란해가지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도 궤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거든요.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극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열렬히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비판해왔던 개딸들과 민주당의 개딸들과 지금 아스팔트 극우파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아스팔트 극우파들, 유튜브 극우 우파들의 그 말 속에 본인들이 갇혀있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도 갇혀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위 정점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고백을 하고 특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자기 고백적인 과거에 이미 취재가 됐고 눈치가 다 낌새가 있었으나 쓰지 못했던 기사들을 이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요. 일상은 이랬고요. 제가 본 대통령은 이랬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뭐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라고 했었습니다. 다 취재가 된 거거든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뭐 아실 거예요. 네. 다 취재가 된 겁니다. 다 취재가 됐고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써야 됩니다. 지금 이 기간에 써야 됩니다. 직무정지 기간에 써야 그래야 국민의힘이 딴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대통령이었는지 계엄이나 내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굉장히 게으르고 무능하고 심지어는 내란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저는 인간에 대해서 제 종교상 이런 말까지는 잘 안 하는데 본성이 좀 사악한가? 본성이 좀 나쁜가? 악한인가? 이런 연말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악당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면면들이 그러면 악당이라고 쓸 수는 없지만 기자가 그 단면들은 빨리빨리 써서 지금까지 취재됐던 것들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를 지금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언론의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 최경영 선생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인식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자들이 아니었다고 자기 반증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네. 말씀처럼 중요한 기회이긴 하니까요. 또 그런 그렇죠. 보도들을 함으로써 네.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꼭 써야 상황이었으면 됩니다.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유독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분류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 편이라고 옛날에 이 관적 빌어가지고 한남동 라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명된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또 전직 언론인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선배?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 가진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라이센스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언론인들이 제 나이도 이제 55세인데요. 네. 언론인들이 50세 전후돼서 이제 생각을 해요. 국장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자로 가는 케이스, 그냥 일반 기자로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좀 본인의 분수를 모르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언론인들이 가장 장점은 본인들의 장점은 네트워크거든요. 맞아요. 네. 예,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정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끈대는 거고. 끈대고 정치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면서 네트워킹하고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여기 이 회사에서 해먹을 거는 다 해먹었고 또는 뭐 나가서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고 나면 그 자리에 단물을 빨면서 계속 있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죠? 만약에 쫓겨난다면 변호사들은 나가면 변호사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라이센스가 없어요. 기자는 가지고 있는 건 네트워킹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명을 다하고 나는 깔끔하게 이 직업을 정리하겠다. 요게 지금 직업적으로 당신들한테 준 사명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검찰이나 정치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출세를 했거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출세를 했거든. 근데 그게 빤히 보이거든. 쟤 나보다 훨씬 못 나갔는데 출세를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나 수석이라는 자리가 네. 아무나 하는 거구나. 에? 가짜게 보이는 거지. 가짜게 보이니까 가가지고 홍보 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물 먹어가지고 대변인 가신 분 제가 알거든요, 사실은.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 네. 예. 특정인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하간 그런 어떤 그 신문사들의 또는 방송사들의 이런 저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본인의 능력에 되지도 않는 능력에 국가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그 공직에 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게 이제 관료들이랄지 이번에 장관들의 행태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보는 게 본인들이 국무원이라는 그 부처를 책임지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 하면요, 저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생각이 나요. 1919년에 3.1 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면 김구 주석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에서 같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국무위원들을 생각하면 그분 하나하나가 우리 정부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었던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2억 5천짜리 직장에서 다음에 나가면 이 정부가 무너지면 나는 공공기관장 3억짜리 못 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50대 전후의 국가 1급 공무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엘리트 기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집단들이 한국이 소수 엘리트의 부패 또는 부조리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지금 괴롭히는 구조잖아요. 그냥 삥 뜯는 구조예요. 삥 뜯는. 예? 본인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본인들의 열정이 사라졌다.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 단심이 없다. 나는 신체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려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일제시대부터 뭐 지식인 뭐 언론인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며.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 뭐 기자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 그러면서 30년 단문 빨다가 또 단문 빨기 위해서 또 그 짓거리 하다가 또 단물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계속 버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검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50대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 김은지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흔히들 얘기하는 출세 기로에 서 있는 사적 라인, 예를 들어 예. 비공식 라인에 기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거명되는 부분.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 수 있는 쉬운 통로라는 차원에서는 아, 그럼 나도 빨리 조리 자격증이라도 따가지고 뭐 자격증이 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안 따라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윗세대 선배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입처 출입하면서 그렇게 생긴 자기 취재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소소 좋은 기사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또 밑에서 주고받으면서 결국 본인의 출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부끄러운 행태들이 좀 이제는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니,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이게 네. 비공식 라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보통 위세를 부리는 방법이 보면은 한 비서관 행정관급인데 수석들을 제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 기자 직무에 비춰보면은 기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미션을 받았을 때 수행 능력이 좋아. 아,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렇죠. 기자 출신에 시키면은 수석한테 가서도 그렇죠. 애 들고 까불어.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그 사주가 확실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사주를 모셔본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주를 잘 모셔서 특파원을 뭐 한 3번 같은 나라에서 한 분도 있어요. 네. 너무 특정되네. 하여간 오늘 특정되는 분들 많네. 아니에요. 네, 이 사진 저희가 쓰는 거 고민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기자들은 다 알아요. 당신들이 어떤 분들인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동선까지 다 이게 확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동선까지 다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 오랫동안 이렇게 모셔왔기 때문에 또 출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화장실 동선까지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 가진 사람으로 입장해 봤을 때는 일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을 잘해요? 그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비유 맞추는 일을 잘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원들이 회사원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도 회사원이 회사원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부 지금 회사원화 된 게 2024년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권력이 네. 이처럼 이제 언론을 이용도 하기도 하는데 뭐 선택적으로 배제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권성동 의원이 아. MBC 기자 질문하니까 사실상 패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네, 뭐 이제 국민의힘의 해명은 앞에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음. 중복이어서 안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필이면 MBC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해명이 해명으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용현 장관 기자회견에서도 특정 언론사 배제하겠다라는 식으로 밝혀가지고 한국기자협회랑 그리고 언론노조랑 방송기자협회가 또 입장을 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그 언론사한테는 좋은 일이기도 하죠. 지금 도통 뭐 하는 거냐라는 오히려 생각이 그 언론사들 하잖아요. 돋보이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권력이 유치한 방식으로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제는 민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히려 더 그걸 좋게 본다. 네. 본인들이 원하는 효과를 전혀 낼 수 없다. 이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옛날에 출입기자단 같은 경우에 그 해세 뭐 지내면서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가지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예. 그런 게 예전보다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아쉬운 게 한국기자협회랄지 PD협회 그다음에 언론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조직된 거는 사실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흔치 않거든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힘을 못 쓰지? 음. 이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자나 PD들이 다 거기에 뭐 가입돼 있어. 맞아요. 네. 근데 나오는 기사는 성명서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면 기자협회나 PD협회도 성명서를 내잖아요. 협회에서 성명서를 내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도 아니고 기자협회나 PD협회도 성명서를 냈는데 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보도는 이것과 다르지? 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자나 PD들인가?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돌아가면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2년씩 3년씩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노조꾼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기자나 PD들이야. 다시 현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현업을 바꿀 수 있는 뭔가 그 안에서의 일을 해야지 어떤 PD협회나 기자협회나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시민단체나 외곽단체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마지널라이제이션이죠. 가장자리화 된 것은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권력화돼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기자나 PD 중심의 권력화가 내부에서 돼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의 권력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자나 PD들의 양심을 믿는다면 거기를 권력화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민단체랑 합세하고 노동조합이랑 합세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으쌰으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시대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PD협회, 기자협회 그리고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늘 이제 이런 네. 그 위기 국면에서 권력이 써먹는 수법인데 가짜 뉴스 대응 TF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언론을 상대로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용 차량이라고 써야지 지금 그것을 장갑차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한다던가요. 혹은 체포조인데 사살조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진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맞아요. 네. 군인들 진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노상원 수첩과 같은 물증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 동아일보 같은 보도에서 그 기소가 되고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한테 배신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확인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불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가짜 뉴스라고 딱지 붙이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닥을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셋 다 기자지만은 그러니까 불편부당을 따질 게 아니고 균형을 따질 때가 아니고 장렬하게 따지고 묻고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배?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자들한테 좀 이상한 거는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권위를 부여해야 될 곳은 처음에는 대통령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대통령이 한국의 최고 권위예요. 맞아요. 그냥 네. 국가 원수지위니까 헌법상. 음.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 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의 말이 또는 의견이 또는 대법원 이쪽이 가장 권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말을 8이나 9로 쓰고 권성동 씨나 민주당의 말을 1대1로 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야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예.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네. 저게 뭐 완전히 신빙성이 있구나. 저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이 권한쟁의 심판도 다 하지. 그 국민의힘이 제소를 하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돼. 맞아요. 네.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해야 돼. 우리나라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하는 곳이야 거기가.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모여 있고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6명이 전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도 요만한 1분 20초 리포트 하나. 권성동 씨의 말도 1분 20초 리포트 하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을 안 되는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편집권이거든요. 그러면 방송사는 시간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신문사는 지면을 통해서 편집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지면의 8알이 헌법재판소와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로 다 들어가야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권성동 씨랄지 민주당의 의견은 이렇게 밑에 하단으로 단신 처리하면 되죠. 단신 처리하면 됩니다. 1대1로. 그거는 1대1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권위 있는 헌법기관의 이야기를 왜 이 사람들과 1대1로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권위를 부여하는 직업이 사실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뢰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신뢰를 오히려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권성동 씨나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잖아요. 근데 1대1의 편집은 신뢰를 와해시키고 전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편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는 MBC도 해요. 가장 믿고 본다는 MBC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에 관한 어떤 고민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헌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국면에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객관적인 권위는 저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왜 권성동 씨의 말을 받아 쓰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늘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그 어르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언론이 이룩할 수 있어요. 언론이 그걸 80%를 써주면 80% 국민들이 저게 맞는 말이구나. 계속 그게 나와야지. 포탈에도 나오고 다 나와야지. 근데 속보로 계속 김영원 이야기 나오고 뭐 권성동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저 말도 맞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망령이지 진짜 정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엄해라 그래요. 계엄하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서 가려듣는 거지 이건 진짜 너무 심합니다. 네. 심해요. 네. 오늘 저희가 특별판에서는 두 분 모시고 이 탄핵 이후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끝으로 그 김은지 기자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그런 방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각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계엄 당일날 빨리 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탄핵까지도. 근데 그 탄핵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고 언제든 후퇴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불안감도 좀 더 올라가서 오늘 좀 그런 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그러니까 1987년의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겨우 이뤘던 민주화의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내란 수계의 한 몸으로 묶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노태우가 당선됐던 그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을까가 드디어 이해가 되면서 아, 쉽게 오는 역사라는 게 전혀 없구나. 눈앞에서 다 봤고 그 어떤 내란 범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사실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의 문제의식들을 더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정도의 각오를 다시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경 선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원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아이, 전문가라기. 근데 이제 그래도 관심이 어쨌든 간에 많죠. 관심이 많은 예. 기자이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 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를 글로 밝히기도 했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까지 정치하실 겁니까? 정치 방송. 아, 정치 시사 방송은 네. 저는 내년 말 정도까지 정치 시사 방송 최경영 TV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요. 네. 만약 아마도 제 예상은 벚꽃 엔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 엔딩을 예상을 하면 그때부터는 경제를 조금씩 늘릴 생각이고요. 아, 당장 1월 1일부터 경제가 격주에 한 번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고 너무 안 좋아. 경제가 상황이 맞아요. 네.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패닉을 조장하는 또 무리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뭘 또 무슨 뭘 막 사라 뭐 하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진 시선에서 패닉도 조장하지 않고 안도도 드리면서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좀 짚어드리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거든요. 예, 정치는 인식이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좀 경제 쪽을 강화할 그런 생각이고요. 언제 그 이유가 되면은 네. 내년 이후가 되면 2025년 말 이후가 되면 저는 뭔가 좀 다른 직업을 좀 찾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리고 선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사실 최경영 TV를 좀 보시거든요. 제발. 근데 최경영 선배가 화를 좀 많이 낸대요. 근데 네. 이제 네. 분노가 화제가 돼서 짤로도 많이 도는데 그렇죠. 올해 가장 화났던 일이 어떤 겁니까? 저는 요 국면에서 아까처럼 1대1로 보도하거나 그다음에 경주마식 보도를 하거나 스포츠 중계처럼 이 선수 맞았습니다. 저 선수 불뚝 일어났네요. 네, 시민들이 때립니다. 네, 계엄군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윤석열 군이 다시 리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거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거 경마식 예, 이거는 미쳤구나. 이건 미쳤고 이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이라고 그 타성에 젖어서 게다가 클릭 수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노예가 네. 돼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언론인들 중에서도 나타나는구나. 저처럼 그냥 막가파 식인 사람들한테 좀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화를 냈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네.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가 아니고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